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 선언과 객체 생성, 그리고 뉴 키워드 한 줄 뒤에 숨어있는 5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입 개발자가 가장 많이 만드는 업데이트 안에 뉴 한 줄이라는 함정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게 IL 수준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한 단계씩 풀어보죠. 이 코드는 유니티에서 신입 개발자가 처음 작성하는 흔한 한 줄입니다. 업데이트 안에서 new vector3로 새 벡터를 만들어 위치를 갱신하는 패턴이죠. vector3는 다행히 struct, 즉 값 타입이라 큰 사고는 안 납니다. 매 프레임 호출돼도 스택에 잠깐 머물다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같은 패턴을 자기가 만든 클래스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9번째 줄을 보면 매 프레임 new move 커맨드로 새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60fps면 1조에 60번, 1분이면 3600번이죠. 매 객체가 객체 헤더 16바이트에 필드 12바이트를 더해 28바이트, 1분이면 약 100kb가 가비지로 쌓입니다. 유니티 모바일에서는 곧 GC, 즉 가비지 컬렉터 스파이크로 이어지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보죠. 클래스 선언은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사진 자체는 종이 한 장이니까 메모리를 거의 쓰지 않지만 방 3개, 주방 1개, 욕실 1개라는 구조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구조 정보를 보고 시공팀이 실제 건물을 짓는 거죠. 이렇게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선언해도 메모리에는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플레이어라는 청사진은 스트링 하나에 인트 2개로 구성된다는 메타데이터가 어셈블리에 박힐 뿐이죠. 실제 건물, 즉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건 new를 호출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클래스는 참조 타입입니다. 변수 자체는 객체가 아니라 힙에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예요. 비유하자면 변수는 리모컨이고 진짜 객체는 다른 방에 있는 텔레비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줄에서 A라는 변수에 새 플레이어를 만들어 대입하면 힙에는 객체 하나가 생기고 A는 그 주소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줄에서 플레이어 B는 A라고 쓰면 객체가 새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같은 주소가 B에도 들어갑니다. 리모컨이 2개로 늘어나고 둘 다 같은 텔레비전을 가리키는 셈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처럼 B의 헬스를 0으로 바꾸면 네 번째 줄에서 A로 봐도 0이 출력됩니다. 같은 객체이기 때문이에요. 신입 개발자가 가장 자주 만드는 버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new player라는 한 줄이 실행되면 CLR이 5단계를 차례로 수행합니다. 1단계는 크기 계산. 필드 12바이트에 객체 헤더 16바이트를 더해 28바이트입니다. 2단계는 힙에 28바이트를 잡고 모든 비트를 0으로 초기화하는 제로 이닛이죠. 3단계는 객체 헤더를 셋업해서 이 객체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를 적어둡니다. 4단계가 우리가 흔히 아는 생성자 호출이고요. 마지막 5단계에서 새 객체의 주소를 반환하면서 힙 포인터를 다음 자리로 옮깁니다. 이 5단계가 IL 명령어 하나, new obj에 모두 캡슐화되어 있어요. 한 가지 더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new가 끝나는 순간 그 변수가 이전에 가리키던 객체는 더 이상 변수와 무관해진다는 점이에요. 이 코드를 보세요. 첫 번째 줄에서 P의 객체 A를 만들었고 두 번째 줄에서 P의 또 다른 객체 B를 새로 만들어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객체 A는 어디로 갈까요? 누구도 가리키지 않는 상태가 되어 GC 대상이 됩니다. 사라지지 않고 힙에 남아있다가 다음 GC 사이클에서 회수되는 거죠. 메서드 안에서 만든 객체는 메서드가 끝나자마자 사라진다는 직관과 다른 부분이라 신입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이론은 충분하니 IL을 직접 봅시다. 5번째 줄에 생성자를 하나 가진 플레이어 클래스를 두고 8번째 줄에서 make player라는 정적 메서드가 new player를 반환하는 가장 단순한 코드예요. 이 한 줄이 IL 수준에서 어떻게 풀리는지가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 위쪽 5줄이 make player 메서드의 IL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히어로라는 문자열을 평가 스택에 푸시하고 세 번째 줄에서 100을 푸시하죠. 그리고 네 번째 줄, 이게 핵심입니다. new obj 단 한 명령어가 앞서 본 5단계를 모두 수행합니다. 힙의 메모리를 잡고 헤더를 채우고 생성자를 호출하고 새 객체의 참조를 평가 스택에 올려놓죠. C 언어로 치면 말록과 memset과 함수 호출을 한 줄로 묶은 추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은 생성자 내부 IL인데 9번째 줄을 보면 부모인 system.object의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하는 게 보이시죠? 이건 우리가 베이스를 명시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항상 끼워 넣는 코드이고 이게 클래스 인스턴스가 항상 객체 헤더를 갖는 근본 이유입니다. 이 객체 헤더가 얼마나 큰지가 다음 함정과 직결됩니다. 64비트 시스템에서 모든 클래스 인스턴스는 16바이트의 고정 오버헤드를 갖습니다. 표를 보시면 헤더가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입 객체 포인터로 8바이트. 이 객체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를 알려주는 메서드 테이블 주소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동기화 블록 인덱스로 또 8바이트. 락이나 get 해시코드 같은 데서 사용되죠. 합치면 16바이트입니다. 플레이어가 필드 12바이트밖에 안 되어도 실제 힙 점유는 12 더하기 16이 18바이트가 되는 거죠. 작은 객체일수록 헤더 비율이 커서 수만 개를 만들면 헤더만으로 메모리가 출렁입니다. 이 함정 때문에 작고 자주 만드는 데이터에는 클래스보다 스트럭트가 적합합니다. 같은 이유인데 클래스와 구조체에서 IL이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해보죠. 첫 번째 줄의 플레이어 C는 클래스, 두 번째 줄의 플레이어 S는 스트럭트로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줄에 make C, make S, 디폴트 세 메서드를 두고 IL을 봅시다. 위쪽이 클래스를 만드는 make C인데 네 번째 줄을 보면 new obj 명령어로 힙에 28바이트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일곱 번째 줄부터가 스트럭트를 인자 있는 생성자로 만드는 make S인데 10번째 줄도 똑같이 new obj지만 힙에는 가지 않습니다. 11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같은 new obj 명령어인데 호출자의 스택 슬롯에 직접 박힌다고 적혀있죠. 같은 IL 한 줄이 클래스에서는 힙으로, 구조체에서는 스택으로 가는 이중성이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CLRE 호출자의 컨텍스트, 즉이 타입이 밸류 타입을 상속하는지를 보고 메모리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4번째와 15번째 줄이 디폴트 키워드의 정체를 보여주는데 new obj가 아니라 init obj가 쓰입니다. 힙 할당이 0, 이고 CPU mem셋 수준의 비용밖에 안 들죠.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new 한 번 호출 비용이 클래스는 힙 할당 더하기 16바이트 헤더 더하기 생성자인 반면 스트럭트는 스택 슬롯에 생성자만 호출됩니다. 디폴트 키워드도 클래스에서는 그냥 널이지만 스트럭트에서는 init obj로 모든 필드를 0으로 만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죠. 변수 대입의 의미도 정반대인데 클래스는 주소 복사라 두 변수가 같은 객체를 공유하지만 스트럭트는 각 복사라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메서드가 끝나면 클래스 인스턴스는 GC가 회수해야 하지만 스트럭트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자세한 스트럭트 사용법은 파트 72번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C#9에서 추가된 타깃 타입드 뉴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 옛 방식, 플레이어, P1, 뉴 플레이어입니다. 네 번째 줄부터가 새 방식이에요.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플레이어 P2 뉴로 끝나죠. 왼쪽 타입에서 추론하니까 오른쪽 타입 이름을 생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섯 번째 줄과 일곱 번째 줄처럼 리스트 같은 긴 제네릭 타입에서 특히 빛나죠. private read only dictionary string, 리스트 플레이어 밑줄 인덱스 뉴 같은 코드를 떠올려 보세요. 깔끔해집니다. 그런데 IL을 보면 두 방식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네 번째 줄에 new obj로 컴파일 되죠. 바가 변수 타입을 생략하는 거라면 new 가로는 생성 타입을 생략하는 대칭 신문법이고 런타임 비용은 0입니다. 가독성만 좋아지는 신텍스 슈가, 즉 문법 사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C#12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를 봅시다. 위쪽 옛 방식은 플레이어 클래스에 네임과 헬스 두 프로퍼티를 만들고 일곱 번째 줄의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를 받아 다시 대입하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죠. 15번째 줄을 보세요. 이게 C#12의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입니다. 클래스 이름 옆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직접 적었죠. 그러면 그 매개 변수가 클래스 범위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져서 네임과 헬스 프로퍼티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패턴이 특히 빛나는 곳은 의존성 주입, DI 코드입니다. 로고 클래스가 ilogo 팩토리를 받아서 ilogo를 만드는 흔한 패턴인데 첫 번째 줄의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 덕분에 별도 생성자를 쓰지 않고 세 번째 줄에서 바로 팩토리를 사용해 밑줄 로고 필드를 초기화할 수 있죠. 자세한 동작과 함정은 파트 71번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유니티 핫패스 패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X 표시 비포가 붙어있는 코드가 신입이 자주 만드는 함정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에너미 컨트롤러의 업데이트 안매, 프레임 뉴 어택 플랜을 호출하고 있죠. 60fps면 초당 60개의 GC 후보를 만드는 셈입니다. 11번째 줄부터가 첫 번째 해법, 체크 표시 F1 패턴이에요. 14번째 줄을 보세요. private read only attack plan, 밑줄 플랜 new로 인스턴스 필드를 두고 한 번만 할당해 두는 거죠.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같은 밑줄 플랜을 매 프레임 어떻게 쓰는지가 보입니다. 18번째 줄을 보세요. 밑줄 플랜 점 리셋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같은 객체의 값만 갱신합니다. 새 객체를 안 만드니 GC 부담이 0이 되죠. 23번째 줄부터가 두 번째 해법인 체크 표시 애프터 이 패턴인데 어택 플랜 자체를 스트럭트로 바꿨습니다.
24번째에서 28번째 줄까지가 스트럭트 정의예요. 작고 데이터 위주의 객체라면 이게 더 깔끔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죠. 32번째 줄에서 MapFrame New Attack Plan으로 스트럭트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33번째 줄 주석에 적혀있듯 스트럭트는 스택에 박히기 때문에 GC 부담이 0입니다. 같은 패턴이지만 클래스로 쓰면 GC 폭탄이고 스트럭트로 쓰면 안전한 거죠.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수명이 한 프레임이고 데이터 위주라면 스트럭트를 후보로 두세요. 둘째, 메서드와 상태가 모두 있는 객체라면 인스턴스 캐싱 후 리셋이나 이닛 메서드로 값만 갱신하세요. 유니티 모바일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IL2CPP, 즉 IL을 C++로 변환해 네이티브로 컴파일하는 빌드 백엔드와 범지C라는 보수적 정지형 가비지 컬렉터의 조합이거든요. 범지C는 한 번 돌면 모든 매니지드 스레드를 멈추기 때문에 객체 한 번이 곧 5에서 15밀리조 프레임 스파이크로 이어집니다. 업데이트, 픽스드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안에서 뉴가 보이면 의심하시고 객체 풀이나 인스턴스 캐싱으로 옮기는 게 60fps의 출발점입니다. 객체 풀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이거예요. 두 번째 줄에서 Q를 하나 두고 네 번째 줄의 렌트 메서드가 Q에 객체가 있으면 꺼내고 없으면 새로 만들어주죠. 다섯 번째 줄의 리턴 메서드는 다 쓴 객체를 Q에 다시 넣고요. 유니티 6 이후에는 유니티 엔진 점풀, 오브젝트 풀이라는 표준 풀 API도 제공되니 같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제 흔히 만나는 함정 5가지를 정리해보죠. 첫 번째 함정은 앞서 나왔던 변수 대입 이야기예요. 두 번째 줄, 플레이어 B는 A에서 B가 A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복사받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서 A의 헬스를 출력하면 0이 나오죠. 같은 객체이기 때문이에요. 신입이 가장 자주 만드는 버그입니다. 객체를 정말 복사하려면 클래스의 복사 생성자나 클론 메서드를 직접 만들거나 레코드와 위드 표현식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자동 기본 생성자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은 플레이어 클래스는 컴파일러가 매개 변수 없는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끼워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줄, 뉴 플레이어가 오케이죠. 그런데 11번째 줄을 보세요. 에너미 클래스는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13번째 줄, 뉴 에너미가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자동 기본 생성자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커스텀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들면 자동 기본 생성자가 사라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둘 다 필요하면 직접 매개 변수 없는 빈 생성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널 참조예요. 첫 번째 줄에서 플레이어 P에 널을 대입하면 두 번째 줄처럼 멤버에 접근하는 순간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참조 타입 변수는 객체 자체가 아니라 주소이기 때문이에요. 주소가 비어있으면 멤버 접근이 곧 예외인 거죠. 이 함정을 피하려면 변수를 선언만 하고 두지 마세요. 첫 번째 줄처럼 플레이어 P만 쓰면 컴파일러가 사용 시 할당되지 않은 지역 변수 오류를 냅니다. 두 번째 줄처럼 명시적으로 널을 대입하거나 세 번째 줄처럼 타깃 타입드 뉴로 즉시 초기화하는 게 안전합니다. C#8 이후에는 널러블 참조 타입 옵션을 켜면 컴파일러가 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미리 경고해줍니다. 네 번째 함정은 이미 강조했지만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업데이트, 픽스드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안의 뉴는 거의 항상 의심 대상입니다. 진짜로 매 프레임 새 객체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인스턴스 캐싱이나 객체 풀로 옮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함정은 뉴 결과를 변수에 안 받는 경우예요.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뉴 플레이어만 적고 결과를 안 받으면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곧장 지시 대상이 됩니다. 컴파일러도 경고를 안 주는 자리라 더 위험하죠. 다섯 번째 줄처럼 변수로 받거나 일곱 번째 줄처럼 메서드 인자로 직접 넘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해보죠. 1.0부터 클래스와 뉴, 생성자, 베이스가 있었고요. 자동 기본 생성자도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3.0에서 객체 초기화자가 추가됐고 9.0에 들어와서 타깃 타입드 뉴와 이닛 접근자, 레코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11.0에서 리콰이어드 멤버, 12.0에서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가 추가됐죠. 그런데 핵심은 뉴의 본질, 즉 IL의 뉴 OBJ는 1.0부터 한 글자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문법은 모두 가독성과 보일러플레이트 감소를 위한 컴파일러 변환일 뿐이고 런타임 비용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뉴는 IL 뉴 OBJ 한 명령의 5단계가 캡슐화되어 있고 모든 클래스 인스턴스는 16바이트 객체 헤더를 갖고 변수 대입은 주소 복사라는 점, 그리고 업데이트 안의 뉴는 의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필드와 접근 제한자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